이제 11학년 학생들이겠죠.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이 부분은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들이고 근데 이 주제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조금 이제 강하게 얘기한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 와가지고 그냥 포기하시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런 취지로 말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준비함에 있어서 그냥 한국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되게 능력은 있어요.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인데 그리고 저도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솔직히 더 많은 애들이 좋은 데를 가길 바라요, 저는요. 근데 준비 자체를 너무 다르게 하기 때문에 너무 다르다는 표현도 너무 과분한 거다. 너무 잘못하기 때문에 갈 수 있어도 불구하고 못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얘기한 거니까 너무 이렇게 기분 다운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르겠다. 헬스장도 나가도 이제 내가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헬스장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또 이제 동네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2시간 얘기하고 계란 까먹고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가가지고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학교 수업에 충실하세요. 아까 난이도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과목에 충실하세요. 주변에 있는 애가 AP를 듣든 주변에 있는 애가 뭘 하든 간에 그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내 페이스대로 이 수업에서 열심히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AP하고 SAT2는 항상 수업의 연장선이거든요. 이걸 제가 좀 나눠서 할게요. AP는 지금 수업을 듣고 있다면은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세요. 근데 또 잘못한 애들은 뭐냐면 수업 따로, 과외 선생님 따로. 와, 이거는 돈 낭비, 시간 낭비. 왜 그렇게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사명감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네. 요새는 말도 안 듣죠. 연봉도 많이 안 주죠. 근데 왜 거기서 일하겠어요? 사명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충실하세요, AP는. 그리고 SAT2는 마찬가지로 학교 수업의 연장선이에요. 학교에서 만약 내가 요번 학기에 모르겠어요. 뭐 알제브라 2를 듣는다. 아니면 내가 요번 학기에 피직스를 듣고 있다. 그러면은 학기가 끝나면 6월 달에 한번 보세요. 어차피 범위는 똑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까지 준비하면서 한 5월 달쯤에 AP 끝난 다음에 SAT에서 시험은 뭐 나오지? 그때 정리해도 돼요. 그래서 성적 관리라는 거는 오히려 달리 표현한다면은 학교 수업에 제일 충실하고요. 모든 시험은 학교 수업에서 파생을 시키세요. 학교 수업에서 이렇게 비껴나는 이런 교육 커리큘럼을 짜는 거는 권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만약 기회가 된다면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이거 되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온라인 수업도 하나 둘씩 드세요. 근데 온라인 수업은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돼요. 일주일에 3시간이에요. 일주일에 3시간. 그러면은 이거를 토요일 날 들어도 되고요. 주일 날 들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온라인 수업도 좀 듣고 이런 식으로 학점 관리에 지금 중요시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똑같아요. 12학년 과목을 좀 잘 짜세요. 그러니까 12학년 때 많은 분들은 이제 난이도라는 기준 하나 가지고 짤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대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은 난이도라는 측면보다는 핵심 과목들,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원하는 과목들, 이게 충족이 되는지,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도 점검을 하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필수 과목 이수 여부, 고등학교 졸업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돼서 내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 사이에 이제 여름방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이 교과목 선정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PPT 자료는 다 웹페이지에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서 다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액티비티를 점검해야 되겠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냥 단계별로 해드릴게요. 먼저 지금까지 했던 걸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근데 쭉 적을 때 한숨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뭘 한 게 있는지. 근데 한숨만 쓰지 말고요. 이런 리스팅이라는 거 할 때는 항상 학교에서 한 거, 학교 밖에서 한 거, 그 다음에 내가 혼자서 한 거. 이 끝에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혼자서 한 거. 즉, 어떠한 증빙 서류가 발급이 불가능한 그게 무엇인지까지 다 포함시키세요.
왜냐면 나중에 원서를 쓸 때 그 10가지 활동 중에서 적어도 4가지는 공식적인 위치에서 한 것보다는 내가 주도적으로 개인 시간에 했던 활동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너만의 특이점이 뭐니? 너가 좋아하는 게 뭐니? 그게 개인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영역은 한 반은 학교에서 하는 공식 영역의 연장선과 더불어 반은 뭐냐면은 이런 공식 영역과 무관하게 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 이런 리스팅을 작업한다면은 이거를 그룹핑 하세요. 제일 먼저는 아까 말했던 그 3가지 기준. 학교에서 한 거, 학교 외에서 공식적으로 한 거, 그 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한 거. 두 번째 그룹핑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학기 중에 한 거, 방학 중에 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핑은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면은 공동체를 위해서 한 거. 요런 그룹핑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룹 하에 이제 액티비티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액티비티를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설명을 이제 학생한테 써보라 그러세요. 너가 여기서 뭐 했니? 라는 질문은 너무 애매해요. 그냥 뭐 친구들이랑 뭐 이거 했지. 뭐 친구들이랑 뭐 이거 했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항상 이력서는 2가지 이력서를 일단 만들어 놔야 돼요. 이 단계에서는요. 하나는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제3자 아니면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그래서 contribution description이 나와야 돼요. 기여한 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개인적인 거.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발전을 했는지, 개인적 수상 경력은 뭐가 있는지, 개인적인 recognition은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비로소 나의 장점과 단점을 따지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단순히 너 뭐 했니? 누가 그렇게 맨날 게임만 하래. 그럼 또 이제 똑같아서 엄마 누가 그렇게 나한테 과외시키라 그랬어. 누가 그렇게 공부만 하라 그랬어. 엄마가 시켜서 한 거 아니야? 애들 다 운동할 때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또 싸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요 단계를 거쳐 가세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나의 장점과 단점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1월 달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장점이 나왔을 때는 이 장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내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대학교의 가치들과 매칭을 시켜보세요. 이쪽엔 내가 더 맞겠구나. 이쪽은 내가 이렇게 그래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단점이 나온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집어넣으면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학년쯤 비로소 대학교라는 거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좀 놀아도 돼요. 논 게 단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근데 이러한 단점은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좀 더 많이 발견이 돼요. 그냥 별로 한 게 없어. 애들이 참, 남학생, 왠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단적인 예로는 이제 유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요번 주에 한 3년 전에 저랑 해가지고 유펜 가네랑 점심을 먹었는데 걔가 말하는 게 자기가 잘못 온 것 같대, 이 학교에. 여학생인데. 자기 학교는 예쁘고 공부 잘하는 여학생은 많은데 왜 이렇게 남자애들이 없냐고. 근데 입학하는 거 보면은 정말 남자들이 못 가더라고요, 유펜은 잘. 그러니까 학교들만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 사이트랙이었고 어쨌든 엑스트라 커리큘러 점검을 할 때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애들이랑 부모님들이랑 많이 싸워요. 여기서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해요. 부모님들은 이제 여기서 최악은 뭐냐면요. 이것도 없는데 성적도 안 좋아 봐요. 와, 걔 입장에 있기 싫어요. 네.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는 지금 보세요. 점검이에요, 점검. 점검은 판단이 아닙니다. 점검이란 거는 아직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현 상태를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요. 감정적인 거 버리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했던 게 뭔지 아까 말했듯이 학교에서 했던 거, 학교 외적으로 한 거, 그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 한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주제별로 한번 뭉치든지, 그 다음에 그거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항상 2가지로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개인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리스트가 나온 다음에 비로소 이제 장점과 단점을 해야 되는데, 또 장점과 단점의 판단 기준, 내 옆에 있는 내 친구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이 판단 기준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PAC요. 이 10개가 있다면은 적어도 내 개인적인 면목을 나타내는 활동이 한 3-4개 있어야 되고요. 아카데믹한 게 3-4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동체적인 게 3-4개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충족해주면 돼요. 거기서 이제 장단점이 나오는 거지. 야, 너네 오빠는 뭐 했었는데, 뭐 너네 옆에 있는 선배는 뭐 했는데, 야, 너 친구는 뭐 하는데 넌 뭐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을 좀 잘 설정해가지고 판단하면은 이 학생만의 특징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야 될 결론은 뭐냐면은 단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장점, 단점을 한 다음에는 뭐냐면은 나만의 갖고 있는 특이한 점이 뭘까? 그걸 하나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당연한 거겠죠. 스쿨 서치인데요. 이거를 스쿨 서치를 애들을 보러 하라 그러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US 뉴스로 들어가요. 그리고 애들이 정보가 다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엄마 나 카드 정보 좀 해가지고 한 18불 결제를 해요. 그럼 1년 동안 구독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막 통계를 봐요. 여기는 몇 명이 지원했고 여기는 이제 몇 명이 붙고 그래가지고 여기 얼리가 24%래. 엄마 나 여기 지원할래. 최악의 방법이고요. 그 24%라는 게 전교 1등 100명이 지원해도 24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있냐면은 또 이제 이 학교는 아시아인을 많이 뽑네. 그래가지고 지원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학교 서치할 때는 무조건 그 학교의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보라 그러세요.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본다는 건 뭐냐면은 그 학교가 어떠한 인재상을 원하는지 그리고 원서를 평가할 때 어떠한 면모를 보는지가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몇 개 학교를 예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콜롬비아를 시작할게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까 말했던 그냥 공부만 하는 애들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에세이 1, 2, 3이 1부터 그거예요. 너가 학교 수업 외적으로 읽었던 책들이 뭐냐. 두 번째, 책 말고 온라인으로 너가 들으는 렉처나 영화나 이런 게 뭐냐. 세 번째는 너가 오프라인으로 그 문화적 활동은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그냥 리스트예요. 150단어. 근데 콜롬비아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거를 다 거짓말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카운슬러한테 이 내용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콜롬비아 카운슬러 리포트는 무조건 이 내용이 받침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또 역으로 보면은 내가 읽었던 책들 수업 외적으로 한번 봅시다. 많은 애들이 실수하는 거 쓰는 건 뭐냐 이제 셰익스피어 읽었고 그 다음에 뭐 플레이토의 철학 읽었고 그 다음에 마이클 샌드를 읽었고 잘 보세요. 수업 외적으로 이런 책을 읽었다면 어떤 애가 상상될까요? 진짜 재미없는 애일 것 같아요. 네. 너 무슨 책 읽었니? 어제. 나는 뭐 유토피아를 읽었는데 너 읽어봤니? 나 유토피아 안 읽었는데, 한지만 너. 그것도 안 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 리스트는 뭐냐면요. 전공과 관련돼서 얼마나 열심히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얼마나 주의 깊게 봤냐고요. 온라인 렉처들, 아까 했잖아요. 수업 외적인 걸 얼마나 데디케이트 돼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의 네 번째 질문. 너는 왜 이 전공을 하고 싶니? 350장 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너 왜 콜롬비아 와서 이 전공을 하고 싶니? 다 보면은 아카데믹한 것밖에 없어요. 리더십 에세이 빠졌어요. 근데 반면에 또 봅시다. 이제 예일로 한번 가볼게요. 예일은 총 9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0자 3개, 150자 3개, 그 다음에 250자 3개. 좀 달라요. 그런데 첫 번째 3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적인 가치관을 좀 물어봐요. 두 번째 영역에서 3개는 뭐냐면은 너가 이제 수업을 만들려면 어떤 수업 만들겠니? 그럼 너가 과거에 그 유명 인사 한 명을 부른다면은 누구를 부를 거고 어떠한 한 질문을 하겠니?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다방면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전공과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비로소 와서 이제 전공을 물어봐요. 근데 전공을 물었는데 또 섞여 있어요, 3개가요. 하나는 전공을 사용해가지고 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거니? 그러니까 이걸 왜 하고 싶냐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여할 거니잖아요. 근데 기여할 거니라는 걸 대답하기 위해서는 벌써 기여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상주의자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또 예일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딱 에세이가 2개인데 하나는 전공. 왜 시카고 와서 이 전공하고 싶니? 800자인가 750자 이거 쓰고 두 번째는 논리적 글을 써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왜 이까요? 그러니까 그걸 분석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성 좋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시카고 가는 거고. 근데 반면에 이제 또 NYU 같은 경우는 에세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가치 자체가 왜 NYU에 오고 싶나요? 그리고 NYU에 무엇을 기여할 겁니까? 해놓고 가로 열고 우리가 중요시하는 가치들은 다양성, 도전정신, 국제화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에세이를 써야 되겠죠. 근데 제일 특징이 없는 학교, 코넬. 코넬은 그냥 너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코넬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나요? 죄송합니다. 그 에세이를 이제 650단어로 쓰는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워요. 쓰기가.
왜냐면은 애들이 다 너무 비슷하고요. 근데 코넬만큼 이력서가 제일 많이 반영하는 학교가 없는 것 같아요. 에세이가 딱 하나잖아요. 근데 코넬이랑 유펜이랑 똑같아요, 에세이가요. 두 개가 동일한 질문이에요. 길이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학교는 이 학생의 총체적인 면을 보겠다는 거죠. 왜냐면 너 자신도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너가 여기서 이걸 왜 공부하고 싶은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건 너가 여기서 뭘 기여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여기서 공부할 능력이 되는지. 그래서 650단어 안에 그걸 쓰기가 되게 힘들죠. 근데 이 에세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인 학교 에세이인 게 영국 대학교들이 다 이거예요. 영국 대학교 에세이 딱 하나 쓰는데 딱 요 에세이 쓰거든요. 에세이 한 개 안에서 나의 모든 걸 써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걔네도 총 5개가 있는데 하나는 너가 어디 살았니?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어디 살았니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가 사회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니? 그 다음에 너가 브라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뭐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브라운은 이렇게 좀 자유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학교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일 힘든 에세이는 이제 스탠퍼드가 되겠죠. 걔네들도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개인가 6개 되는데, 하나는 걔네가 이제 구분해서 힘든 게, 하나는 이제 academic vitality라 그래가지고, 너가 지금 봤을 때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사회적 문제는 뭐니가 나오고요. 바로 그 다음 질문이 너는 뭘 전공하고 싶냐예요. 둘이 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가치 중심적으로 해야 되고, 이제 사회적 문제는 뭔지. 두 번째는 뭐냐면 너의 전공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또 이제 그 아래 보면은 너 이제 캠퍼스에 살면은 룸메이트랑 같이 있을 텐데 룸메이트한테 250단어 편지를 쓰세요예요. 근데 실패하는 애들은 딱 이런 이유. 제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아, 나는 컴퓨터 공학을 좋아하니까 우리 방엔 컴퓨터가 많이 있을 거야. 제 룸메이트가 컴퓨터만 한다고 하면은 되게 싫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나는 이제 나중에 변호사가 될 거니까 그 책도 많이 읽을 거고 그냥 혼자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해. 그런 애들이 싫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측면을 봐요. 그 다음에 또 스탠포드 하나 뭐냐면 창의성 에세이, 크리에이티비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래서 좀 달라요. 그래서 학교들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은 그냥 USDC 가서 랭킹만 보지 말고요. 그 학교에서 원하는 에세이가 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에세이를 내가 대답할 수 있는지.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에세이를 대답하기 위한 근거들이 있는지. 만약 근거들이 없다면은 그 활동들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이제 11학년이니까 지금 1월 달부터 해야 되는 거는 또 몇몇은 좀 벌써 늦은 것도 있어요. 이제 AMC도 끝났죠, 벌써. 그 다음에 타스프라는 대회도 끝났고, 서머 프로그램도 끝났고, 이제 콩코드도 끝났고, 이제, 그러니까 주요 유명한 서머 캠프나 대회들은 이제 마감 기간이에요. 1월 15일 마감도 많고, 2월 1일도 많고, 1월, 2월 달에 다 마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5월 달에 있는 캠프들은 좀 들어가기가 편한 캠프들. 아까 어머니가 질문했던 이제 캠프의 유형이 있는데, 1월, 2월, 3월 1일까지 있는 거는 조금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4월, 5월, 6월까지 있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카드 정보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데인데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academic preparation이라는 거는 다양한 면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선행은 안 들어가요. 근데 많은 애들이 와가지고 12학년 때 선행을 한다고 하는데, 왜 선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시험 점수가 없다면 시험 날짜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아카데믹한 게 학교 수업 외적으로 너가 뭐 했냐는 걸 너무 많이 묻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채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인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봉사를 하세요. 그러면은 어디서 봉사를 할까요? 무엇을 봉사를 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질문 자체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디서 봉사를 하든. 봉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저희도 이번 겨울방학 때 좀 와가지고 일주일, 2주일 했던 애들도 기본적으로 4, 5일은 봉사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디 특별 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국 청소년 봉사 협회인가? 아니면 서울, 거기 들어가면 다 있어요. 단기성으로 하는 걸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질문하죠. 분명히 단기적으로 하는 건 좋지 않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저는 답을 2가지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단기성을 주제로, 이제 아까 그룹핑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제로 묶어보면 이것도 하나의 큰 봉사가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만약 내가 학기 중에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봉사를 했다면은 한국 와서도 어린아이와 관련된 봉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의 기관에서 한 게 아니라 여러 기관에 걸쳐 있지만 활동으로 넣었을 때는 그냥 어린아이 관련 봉사예요. 그러면 얘는 1년 내내 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름 계획에 봉사는 특히 그렇게 짜주면 되고요. 그냥 유의미한, 어떻게 보면 딱 큰 한계, 딱 일주일 갔다 오는 거는 보다는 이렇게 잔잔하게 꾸준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해준다는 거는 아까 이력서, 저희가 그룹핑 한다 그랬잖아요. 나의 봉사의 주제는 뭔지. 한 주제는 독거노인이다. 어른들용이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교육 혜택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타 봉사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뭐 음악 봉사다. 돼 있으면은 그런 거 하면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인턴십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근데 특히 그런데 경영을 하고 싶은 아이들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영은 특별히 이렇게 되게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캠프에 가서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근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에 가서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저도 그거는 이해해요. 대학교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솔직히 어느 회사가 고등학생들을 인턴으로 많이 뽑겠어요. 많이 뽑진 않아요. 근데 뽑는 회사들은 있어요. 중소기업들이요. 그래서 눈을 좀 다르게 가지세요. 우리 애가 얼마나 잘났길래 삼성 R&D 가서 인턴을 해요. 그러면 만약 삼성 R&D에서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수원 공장에서 인턴을 시킨다. 어린이 보호법에 걸리든지 삼성이 망하든지 둘 중에서 하나예요. 예, 왜냐면 걔네들 다 그걸 안 보여줄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제 뭐 법률사무소나 아니면은 뭐 이제 투자증권회사 같은 데서 애를 쓴다고 쳐요. 그럼 기밀된 정보를 애한테 줄까요? 그 회사도 안 돼요. 그래서 눈높이가 높게 잡지 말고요. 현실로 돌아가세요. 현실로. 중소기업들 일 필요하는 데도 많아요. 얘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을 하고 싶다. 그럼 용산 전자랜드 가세요. 거기 소상인들 되게 많거든요. 애들 와가지고 가르치고 돈 뭐 시급 뭐 10,000원 줘야 될 텐데 거기서 배울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턴십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 이 하늘의 별따기 이유가 뭐냐면 불가능을 도전하니까 별따기인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뭐 관심 있다. 그러면 LG25시 가서 일하라 그러세요. 아니면 내가 고객 서비스나 이런 데 하고 싶다면 스타벅스 가서 일하라 그러군요. 아니면은 공대를 가고 싶다면 용산 전자랜드 가세요. 거기 자리 많아요. 네. 그냥 가가지고 저 일 좀 시켜주세요. 제가 봉사로 할게요. 그래도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인턴십도 계획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몇몇 학교는 여름에 뭐 했냐를 반드시 물어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채워줘야 됩니다. 만약 내 2019년 여름 계획이 SAT만 하기 라면은 좋은 대학교 포기하는 각서를 쓰신 거예요. 근데 SAT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애들 정신 건강에 더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또 추천서도 살짝 알아봐야 돼요. 추천서도. 내가 누구한테 추천서를 받을지. 근데 추천서에 받아야 되는, 아까도 말했듯이 추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제 카운트 리소스 빼고 학업적인 것과 어디셔널한 거. 이제 학업적인 거는 잘 보세요. 대학교가 뭘 원했죠? 핵심 과목을 원했잖아요. 추천서도 핵심 과목에서 받아와야 돼요.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학, 아니면 제2외국어. 근데 더 중요한 가장 파워풀한 추천서 하나를 뽑는다면 영어인 것 같아요. 영어. 왜냐면 아까도 대학교에서도 제일 중요시 보는 게 영어였잖아요. 영어 추천서가 제일 파워 인덱스가 제일 높은 것 같지만 애들이 많이 안 하는 거. 근데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수학, 물리, 수학, 경제, 수학, 이컨, 이게 경제죠. 아니면 수학, 스태티스틱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한국 애들의 조합이에요. 물론 본인이 예를 들어서 통계학과 가고 싶다면 최고의 조합이겠죠. 근데 공대를 가고 싶은데 물리가 없다.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근거는 모르게 유추 해석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UC 같은 경우 학교는 SAT2를 안 내잖아요. 그런데 UC 버클리나 UCLA는 유일하게 공대를 지원할 거면은 SAT2 수학과 피직스를 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대학원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애카데믹 레코멘데이션은 그러한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핵심 과목 아니면 전공 관련성 과목. 그리고 그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9학년 때 들었던 선생님한테 받지 마세요. 10학년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11학년 때 듣는 선생님한테 받고요. 제일 좋은 거는 10, 11 같이 듣는 게 제일 좋겠죠. 아니면 11, 12. 적어도 1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분. 이분한테 받는 게 맞고. 그 다음에 additional recommendation은 뭐냐면은 내가 막 student government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advisor나 아니면은 non-academic한 부분에서 이 학생을 지켜본 사람.
그럼 결국 여기는 학업적인 평가서가 될 거고요. 이건 대인적인 평가서가 되겠죠. 이 학생이 어떤 애인지. 학업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다음 이 레커멘데이션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반증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을 하라는 이유는 총 3가지에서 접근할게요. 하나는 뭐냐면은 몇몇 선생님들은 본인이 쓰는 추천서 수를 제한시켜놔요. 나는 올해 뭐 5명밖에 안 쓰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선생님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많은 경우는 은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가거나 직업을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시면은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미리 그걸 확인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추천서는 뭐냐면은 단순히 이 수업 내용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서를 통해서 내가 그리고 싶은 나의 모습 있잖아요. 그거를 제3자가 대변해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내 원서에서 내가 강조하는 게 사회봉사다. 근데 그 어디에도 사회봉사라는 얘기가 추천서에 안 나오면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많이 읽는다. 그 어디에서 얘가 책을 많이 읽는 아이라는 게 언급이 안 되면 또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팩트 파인딩하고 베리피케이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추천서는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원서를 낸 다음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또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이게 맞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 추천인 작업도 미리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이제 제일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제가 제일 끝에 놨던 건 이제 시험 준비. 근데 시험 준비도 뭐 이제 완전히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시험 준비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시험 준비도 하되 지금 다른 내용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준비해놓고 이 모든 게 공존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게 다 된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대학교를 맞추면 되는 거,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지금 아이가 갖고 있는 성적 때문에 지금 대학교는 결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점검 단계고 지금부터라도 변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대학교에 맞춰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학교 선정함에 있어서 야, 너 뭐 SAT도 1200인데 무슨 너가 52 학교냐? 그냥 아이씨, 너 알아서 해. CC나 가. 이렇게 애 기 죽이는 말 하지 말고요. 아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은 그 학교를 찾아보라 그러고 그 학교가 필요한 게 뭔지. 근데 그거에 맞춰서 활동을 준비하다 보면은 애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준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의 여름을 정말 불행하게 만들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유의미하게 하는 거니까, 이 7가지 내용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여기에 대해서 문의 있습니까? 네.